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지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생겨나면서 한국의 여러 문화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만 바라봤다면 요즘은 직접 외국인들이 체험하고 또는 전파가 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새로이 한국 문화를 접한 딸과 그 딸이 바뀐 모습을 보며 부모님까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인 할리나입니다. 이곳에서 지낸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한국 생활이 5년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뵙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달라진 제 모습에 놀란 반응이 재미있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 고향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 부부셨어요. 교사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죠. 집안 자체가 교육 집안이다 보니 저 역시 다소 보수적이고 학구적인 성격을 지니며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대학도 사회교육학과로 진학했어요.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 됐던 건 중학교 시절 교과서에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과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 국가이며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독일도 통일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왜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건지 그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대학을 진학하고 운이 좋게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 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교수님께서 저를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겠냐며 만류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요. 저의 설득에 부모님은 마침내 제 유학을 허락했어요. 마침내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느꼈던 것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여자가 봐도 너무 멋지다는 것이었고 게이트 밖을 나갔을 때 보이던 인천공항의 밤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입국 심사의 처리 속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10분 안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러한 한국 공항의 경이로운 디지털 입국 심사 시스템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제가 가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항상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나면 특유의 깐깐함 때문인지 피로감을 느꼈던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의 입국 심사장을 통과했을 때는 빠른 디지털 심사 절차에 그저 놀라움 뿐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고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여러 나라들의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범죄자는커녕 노숙자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고 특히나 더욱 좋았던 것은 인천공항 내부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 도착하니 너무 설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취를 하지만 처음에는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그 누구보다 한국적인 친구였습니다. 서구권 문화가 익숙했던 저는 초기에 이곳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써야 했었어요. 하지만 친절하고 착한 룸메이트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룸메이트의 집에 초대받아서 점심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의 식사 예절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예절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룸메이트는 저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식탁에서는 턱을 괴지 않아야 하고 식사 중에 자리를 뜨지 않는다. 수저로 음식을 뒤적거리지 않고 어른의 식사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런 한국의 식사 예절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몸에 익혔어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제가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 하자 친구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저에게 말했어요. 서양 문화권과 다르게 우리 한국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외부 신발을 신지 않아 조금은 다른 문화지. 서양은 현관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없어서 실내 아무데나 신발을 벗어놓든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은 외부와 내부, 그리고 내부에서도 현관, 거실, 베란다, 화장실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돼 있었어요. 다른 영역을 밟게 되면 그 영역의 용도에 맞게 다른 신으로 갈아 신더군요. 처음에는 굳이 왜 그러지 생각했지만 그런 생활 방식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신발을 신고 침대에 들어갔지 하면서 소름이 끼치곤 했답니다. 한국인의 위생관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잔디에 그냥 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돗자리와 손수건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앉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땅바닥은커녕 식탁에 음식이 떨어져도 대체로 주워 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룸메이트가 결벽증인가 의심할 정도였어요. 매일매일 새 수건을 쓰고 매일 머리를 감는 모습, 그리고 떼수건이나 스크럽 제품, 바디로션 등 샤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품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양치질도 식사를 하고 10분 내에는 꼭 하더라고요. 양치를 하루에 총 3번 혹은 4번 하는 한국인들이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가 저렇게 하얗고 깨끗한가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소했던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놀랍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생활 습관이 한국인과 비슷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며 일상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고 한국 친구들도 유머러스하고 쿨한 성격이어서 평소 제가 지닌 시니컬한 성격이 점점 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시간이 참 잘 흘러가더군요. 제가 한국에 너무 빠져들어 버려 네덜란드 부모님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은 지 5년이 될 때쯤이었어요. 부모님과 평소 자주 연락은 했지만 어떻게 5년 동안 한 번을 안 오냐며 서운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벌써 저는 이제 네덜란드의 습관보다 한국의 습관이 더 강했던지라 딱 1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네덜란드로 돌아와 부모님을 5년 만에 만난 날 놀랍게도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처음엔 저도 도대체 왜 그러실까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국식 화장과 옷 스타일로 외모가 완전히 달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존보다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제 이목구비는 굉장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눈썹도 진하게 칠하고 스모키 화장을 주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목구비만 자연스럽게 강조시키는 화장법이라 부모님은 오히려 그게 낫다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그냥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블라우스나 원피스와 같이 여성스러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다녔었는데 한국의 헤어샵에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칼단발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런데 제 얼굴이 훨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퍼스널 컬러 테스트도 받으니 제 피부톤에 알맞게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부에 여드름도 많았는데 한국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원래 있던 속 건조가 완화되면서 여드름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네덜란드의 석회수보다 한국의 수돗물을 쓰니 피부가 부드러워졌고요. 평소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한국에서 5년을 살게 되니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네덜란드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는 모습,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한 봉지에 담아버리는데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 등 너무 달라진 저의 모습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놀라셨어요. 심지어 플라스틱 음료의 겉 라벨까지 뜯어서 버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었으니깐요. 부모님은 1년간 같이 있으면서 저를 살짝 유난스럽게 보시기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 이런 습관들이 좋은 것을 알고 부모님도 점차 따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제일 놀랐던 건 바로 제가 매일 샤워하는 것이었어요. 하루 3번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고 한국에서 수건을 한 박스 들고 와서 매일 새 수건을 쓰는 저를 보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하나의 대형 수건으로 보통 며칠씩 쓰거든요.
매일 머리를 감는 모습, 그리고 한국식 떼수건으로 각질 관리하는 모습, 이렇게 자주 샤워하는 모습에 특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처음에 부모님은 물이 아깝기도 하고 굳이 매일 왜 씻냐는 식이었는데 그로 인해 달라진 제 피부결과 머릿결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느 순간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식 샤워 습관을 익힌 지 3개월이 지나니 부모님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인의 좋은 피부와 위생관리에 극찬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한국은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어머님이 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계획대로 저는 한국에 다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여행할 겸 따라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나누었는데 그중 부모님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찜질방 문화였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황토 찜질방을 들린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빼면 피부가 반짝거린다고 하시더군요. 땀을 빼고 맥반석 달걀과 식혜를 들이키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네덜란드의 교사로 재직 중이라서 오래 한국에 머물 수는 없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가을에 와서 저랑 단풍 구경 약속도 잡았답니다.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참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구권의 생활 습관에서 한국의 생활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군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도 항상 행복만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야, 너 교무실에서 시험지 훔쳤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제 풀어봐. 영국 최상위 명문 고등학교 한 학생이 한국인 학생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게 분명하니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며 말이죠. 그때 수학교사이신 제이슨 선생님께서 등장하셨고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칠판에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법한 문제를 써내려갑니다.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셜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저에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의 성적도 학교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아이의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케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반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과목을 잘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특출났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케이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건지 제 아이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케이트는 6개월간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건강해지기는 했으나 6개월간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 차이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퇴원을 한 후 학교에 돌아가서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케이트는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등만 했던 케이트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하영이었어요. 그 하영이라는 친구는 케이트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트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로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이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영국까지 진출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자제더라고요. 아무리 케이트가 없었다고 하나 1등 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아이에게 하영이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하영이와 친해지기는커녕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케이트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등은 하영이가 차지했고 2등은 케이트였죠. 인정하기 싫은 케이트는 하영이에게 소리쳤고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났고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칠판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셨어요.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1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영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답을 썼어요. 케이트도 질 수 없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영이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은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한국인 하영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하영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케이트는 하영이로부터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케이트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하영이는 케이트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됐어요. 저와 케이트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저는 하영이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영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자신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영국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누군가 머리를 한 대 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케이트를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항상 치열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영국에 와서 따로 교육시킨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듣는 거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영국보다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영국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케이트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하영이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하영이네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족과 하영이네 가족은 이동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영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영국은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영 엄마가 알려준 학원을 갔어요. 저한테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고 하영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학원에서 병원도 아닌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도대체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케이트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케이트가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케이트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트는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하영이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하영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영 엄마가 예약해놓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이쁜 카페를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케이크는 어찌 나도 이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무지개 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영 엄마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해서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저는 영국에서도 한때 한국의 음식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먹어보지는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비빔밥은 정말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미술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연극 중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싸고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음식들과 가방을 하영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서 하영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맡긴 음식과 가방이랑 하영 엄마의 물건들이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연극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을요. 하영 엄마는 잠깐 휴지를 가지러 갔다 왔고 저는 물어봤어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하영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연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영화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극이 끝나고 따로 청소를 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케이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75점 정도였던 케이트는 현재 97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길래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게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그 후 자신의 약점에 대한 문제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영국에 돌아온 딸 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이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수영장 가는 게 말이 돼.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친구가 수영장에 놀러 가자고 하자 짜증이 좀 난 모양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미친 듯이 춥잖아요. 이쁜 얼굴을 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못나 보이게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벨라루스에서 온 다샤라고 해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한국인 친구인 호정이를 만나게 되었고 호정이의 초대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호정이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에 맞춰 이천에서 인천까지 마중 나와준 너무도 좋은 친구네요. 만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정말이지 너무 추워서 마음까지 쭈삣쭈삣 일어서는 것 같은데 수영장을 가자네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는 걸까요? 그런데 호정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수영장은 맞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 수영장이라고 하네요. 온천인데 수영장이라니 정말 생소한 경험이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천 버스터미널까지는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가 말해줬는데 꽤나 먼 거리를 비행한 탓인지 저는 정신없이 머리를 사방으로 흔들어대며 잠을 잤다고 해요. 이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드디어 온천 수영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정말 엄청난 규모의 수영장 시설이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호정이와 저 다샤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골에 이게 있다니. 벨라루스에는 인생 네컷 같은 무인 사진관이 없기에 한국에 오면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인생 네컷이 있었거든요. 인생 네컷 안에는 귀엽고 재미있는 소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각종 가발, 분장할 때 쓰는 안경류, 다양한 캐릭터 머리띠 등등. 호정이는 악어 머리띠, 저는 고래 머리띠를 쓰고 인생 사진 4장을 찍어버렸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우리는 신이 나서 입구로 들어갔어요. 와, 어떻게 이래요? 겨울에 수영복과 래쉬가드를 입고 수영장에서 논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어서 마구마구 돌아다녀 봤어요. 실내 시설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도 생소한 것이었는데 안마의자 여러 대가 설치된 안마방이 있었습니다. 안마의자에 처음 앉아봤는데 저는 등이랑 날개뼈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안마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안마를 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점만 봐도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찜질방에 가보았어요. 찜질방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사우나나 대중 목욕탕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더군요. 호정이가 찜질방에서는 삶은 계란과 식혜라는 한국 전통 음료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마룻바닥에서 포실포실한 삶은 계란과 시원한 식혜를 먹으니 너무도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기도 하고 간식을 아주 조금 먹었더니 식욕이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의 메뉴가 어마어마했어요. 호정이는 우동을 시키고 저는 메뉴의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커도 너무 큰 왕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신인가요? 이렇게 큰 돈가스를 어떻게 다 먹는 거죠?
얼핏 봤을 때는 벨라루스 전통 음식인 드라니끼처럼 생겼지만 드라니끼는 한국의 감자전이라는 음식과 비슷한 음식이거든요. 돈가스는 돼지고기라고 하던데 하여튼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살면서 먹어본 돼지고기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찜질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마침내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좋았어요. 물대포를 맞으며 물로 마사지를 받는데 너무 아플 정도여서 많이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양한 물 마사지를 즐길 수 있었어요. 버섯 모양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은 바라만 보아도 너무 재밌었지요. 수영장의 한쪽 구석은 여러 개의 선베드가 있어서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의 가운데는 유수풀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튜브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바라보며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버섯 폭포의 속에 들어가 앉아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의 물은 많이 따뜻하지는 않았기에 저희는 금방 실외로 나갔어요. 실외에 나가니 엄청 많이 춥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뜨끈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찬데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한다던데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물에서 나와 이동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물에서 나옴과 동시에 너무 추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동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실외에는 구불구불한 계곡을 떠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답니다.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허둥지둥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말 가지각색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만 사용 가능한 슬라이드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밤이 되면서 온천 수영장은 점점 신비스러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물 한 개가 물 위에 계속 머무르면서 야간 조명등도 켜지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의 외벽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상 광고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욱 눈이 가더라고요. 실외 수영장에도 곳곳에 마사지 파트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각종 약초 등의 성분이 함유된 온천탕이었습니다. 산수유탕, 라벤더탕 등이 수온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각각의 생약 성분이 실제로 변비나 피부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물에 팅팅 불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우리는 온천 수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정이는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식당에 오픈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호정이가 사는 동네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주말에는 그 가게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2시간씩 대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일날 그나마 한가할 때 둘이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유명하다는 새로 오픈한 한식당으로 갔어요. 버스 안에서 호정이는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음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정이가 이야기하는 한국 반찬들은 다 처음 듣는 거라 생소했어요. 특히 무와 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무와 고기가 어울린다는 말인지 도대체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20분쯤 지나 저희는 한식당에 도착했어요. 평일인데도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10분 정도 기다린 후 동그란 철제로 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기 굽는 냄새 때문인지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우리는 삼겹살 2인분을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 가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좋아하는 부위는 양념 돼지갈비이지만 호정이는 지난주 이곳에서 가족들과 삼겹살을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꼭 삼겹살을 먹어야 한대요. 삼겹살이 접시에 담아져 나왔는데 스테이크도 아닌데 꽤 도톰했어요. 하얀 기름이 낀 게 지방이고 그게 세 줄이어서 삼겹이라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본래 벨라루스에서는 이렇게 지방이 많이 낀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삼겹살집이 이렇게 잘 되다니 참 놀랍더라고요. 호정이가 달궈진 불판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내 반찬들이 나왔죠. 호정이가 말했던 무는 진짜 얇게 슬라이스 되어 나와서 무인지를 몰랐어요. 새콤달콤한 것이 피클처럼 깔끔한 맛이 났어요.
고기가 다 구워지자 저보고 빨리 먹어보라고 접시에 한 점 올려줬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옆에 있는 쌈장이랑 같이 먹거나 콩가루에 찍어 먹어버렸죠. 콩가루를 찍어서 삼겹살 한 조각을 먹었는데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부위가 이만큼 고소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정이에게 빨리 구우라고 재촉했어요.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색다른 게 있다면서 다른 걸 주문하더라고요. 이 집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되었다면서 주문한 건 바로 계란찜이었어요. 잘게 다져진 채소들과 함께 크게 부풀어 올라 뜨겁고 부드러운 맛을 냈어요.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요리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서 정말 미친 듯이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지금도 자주 호정이와 즐겁게 보낸 시간들이 생각나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곤 하지요. 날씨가 너무 추운 요즘 여러분도 온천 여행과 삼겹살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